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기업 아마존의 모든 것.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가 실리콘밸리 관련 책에서, 나스닥 책에서 언급된 적이 몇 번 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프 베조스가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로 별로 찾아보진 않았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마침 아마존 관련된 책이 있길래 이 책을 빌려봤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죠. 그래서 봤더니 2021년에 제프 베조스가 직접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빨리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빠졌네. 어디지?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존 로스만이라는 분이신데 아마존에서 잠깐 일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아마존에서 잠깐 일을 하셨고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제 책을 내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아마존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여백이 많은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챕터가 되게 짧고 챕터들 사이에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겨놓은 편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얇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짧다 책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끝나고 보니 많이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체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분이 아마존을 알 수 있는 일화에 관해서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아마존에서 애플의 분홍색 아이팟, 핑크 아이팟을 4,000대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 어떤 적은 저가의 가격으로 주문을 이벤트로 받았겠죠. 그런데 애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조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납기일까지 이거를 못 맞추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도 뭐 네이버에서나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제품이 재고가 떨어지면 제조 판매사에서 연락이 오죠.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지금 재고가 떨어져서 주문을 이제 취소하고 환불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매점에서 4,000대를 사들인 거예요. 핑크색 아이팟을. 그 다음에 그 가격에 약속한 저가의 가격으로 아마존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4,000대를 다 날짜에 보내준 거죠. 그런 일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마존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결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주간 회의에서 우리는 제프에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설명해야만 했다. 이게 제프 베조스의 결정이 없이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애플의 연락을 취해 우리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도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애플은 결국 우리가 손해본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걸로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만약 애플사가 우리의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아마존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올바른 조치였을 것이다. 이게 아마존의 방식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였어요. 그리고 콜센터에서 이제 직원 교육 받는 것을 모든 관리자들도 받도록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프 베조스도 직접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교육을 받고 그거를 한다는 상담을 한다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 콜센터에 전화를 했으면 제프 베조스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 패스트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제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 자신의 기술에 의존하여 확장하는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비록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지라도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고객 지향적인 소매 업체라는 지위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거, 고객 중심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가
무엇보다 CEO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아직도 8,7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주식의 약 20%에 해당한다. 반면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이사회, 주주, 월스트리트 같은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매출과 이익과 주주 가치를 꾸준히 성장시키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는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 요구에 분기별 성과로 반드시 응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CEO가 최대 주주인 아마존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 주식이 굉장히 비싼데 아마존 주식만큼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순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기업 정신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배경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존의 직원들은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퇴사 면담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신속하게 배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무가 벗어나는 일이더라도 그거를 경계를 넘어서까지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되는 회사는 이유가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도록 만들어라. 또 장기적인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고액 연봉과 풍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 아마존은 짠돌이 경영 철학으로 유명하다. 아마존은 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심지어 낡은 문짝을 책상으로 재활용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마존은 급여나 현금 보너스보다는 스톡 옵션으로 직원들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더 좋아할. 그래서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그 보상을 해주는 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능력이 좋고 인재 위주의 경영을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제프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패는 삶의 일부이지만 대신 아마존의 직원들은 실패에서 유익한 무언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아마존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의 일부는 패배의 잿더미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아마존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면 실패에서 얼마나 유익한 교훈을 많이 배우든 결코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실패에 대해 간략한 짧게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허용되지 않았다. 파워포인트를 안 쓴다 그래요. 새로운 기능 개발이나 투자를 시니어 팀 혹은 제프 베조스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면 가장 먼저 5에서 7장짜리 에세이를 작성해야 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다음으로는 에세이를 검토하고 다듬어서 경영진들에게 보여줄 2장가량의 문서로 요약 정리해야 했다. 내가 아마존에 재직하면서 산문 형식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다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주말을 갖다 바쳤는지 기억하기도 힘들다. 여하튼 회의가 시작되면 당신은 그 문서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당신의 작품을 읽는 10분간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다. 2장짜리 문서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유익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뉘앙스와 원칙 그리고 특징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상 중인 계획이나 제안을 산문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라이트 아이젠하워가 말했듯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전부다. 제프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는 것은 대화를 너무나 단조롭게 만든다고, 각 팀이 자신들의 주제를 끝까지 파고들도록 만들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5장까지 에세이 글로 자신의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보고서를 에세이로. 그리고 더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2페이지짜리로 더 요약해서 글을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가 더 정교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프는 2013년 CBS의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출연해 진행자 찰리 로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글로 쓰면서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단으로 표현할 때 더욱 명쾌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형적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고 단지 주요한 몇몇 사항만 알게 될 뿐입니다.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에게는 쉬워도 청중에게는 고역입니다. 문서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필요가 명확성과 헌신과 책무성의 문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미래 언론 보도 자료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 선언문의 양식과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그 언론 보도 자료를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을 거라고 확언하는 단어로 그죠. 부의 미래의 책에 보면은 김승호 회장님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포스터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잖아요. 문구까지. 그렇듯이 아마존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언론 보도 형식으로 그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계획 중인 무언가가 실제로 실현돼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그 미래의 시점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라. 신제품 출시를 예로 들어보면 오늘이 그 제품의 출시일이라고 가정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시장에 출시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진정한 성공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작성하는 것이다. 당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계획이 고객이나 여타의 핵심 주주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명백히 밝혀라. 그래서 이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앞에 그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신기하죠. 그리고 아마존의 커트라인은 언제나 A. 그래서 퇴사율이 상당히 높고 A 플러스 직원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재 채용. 고급 식료품 매장의 출범을 이끌었던 팀이 한 번은 그 매장을 위한 적절한 검색 접점을 결정하기 위해 제프와 설전을 벌였다. 사실 제프가 기분이 아주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문데도 그날 제프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제프 베조스도 스티브 잡스와 비슷하게 버럭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렇다 하네요. 그게 일상이라고. 그야말로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가 기분이 좋았던 이유 하나는 알 것 같았다. 참석자들이 쿠키와 크럼핏 중에서 고급 식료품점의 검색 접점으로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해 20분간이나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지 싶다. 제프는 크럼핏이 쿠키가 아니고 두껍고 납작한 케이크이므로 검색 접점을 쿠키와 크럼핏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토론에서 얼마나 세부적인 의견이 오갔는지 만일 사정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봤다면 바보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제프는 그 토론에 완전히 몰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어떤 결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쿠키 아니면 쿠키와 크럼핏? 아마존 같은 조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유형의 성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존의 직원은 제프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을 반드시 채택하고 자신이 아주 큰 무언가, 즉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두렵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제프 베조스.
우리는 가격 탄력성을 조사했습니다. 라고 베조스가 언젠가 말했다.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저가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객의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조사 보고서와는 맞지 않지만 제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장기적인 관점과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을 연결시켜라. 이 철학이야말로 아마존이 얼마나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높은 이익 마진에 집착하고 비능률적인 조직은 다윈주의와 적자 생존 원리에 따라 죽음을 맞이한다. 생물학에 종의 기원이 있다면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는 크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제프의 많은 개념 중에서도 나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아이디어를 특히 좋아한다. 제프는 제3자 판매자 사업부 출범처럼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 그 아이디어를 자주 언급하곤 했다. 제프 베조스가 유명한 헤지펀드 업체 DE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을 내겠다면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DE쇼의 창업자이면서도 제프의 상사였던 분이 48시간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했대요. 나는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좋아, 이제 내 지난 삶을 돌아보자. 후회할 일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한다고 상상했습니다. 80세가 되어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내가 온라인 서점을 시도했다고 후회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앞으로의 세상을 변화시킬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기에 인터넷 바다에 뛰어든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도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제프 베조스가 생각하는 방식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80세가 됐을 때 후회할 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삶을 결정해 나가는 거.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스스로 무언가를 하라. 파셀은 아마존에서 일했더라도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제프는 예나 지금이나 직원들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확실히 한다. 이것은 원클릭 쇼핑 같은 엄청난 성공과 아마존 옥션 같은 처참한 실패로 이어졌다. 흔히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마존에서는 그런 통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제프의 말 맞다나 비판받는 것이 죽도록 싫다면 그냥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그냥 부딪혀보고 일단 해보라는 뜻의 Just Do It 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상은 분기별로 열리는 직원 총회에서 행동지향성, 주인의식, 절약정신, 자발성 등의 항목에서 타의의 모범이 된 직원들에게 수여된다. 상품은 청동색을 입혀 나무 받침대에 올린 낡고 누런 나이키 운동화 한 짝일지는 몰라도 모두가 탐을 내고 눈에 잘 띄는 아이콘으로서 수상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무실에 자랑스레 전시해 둔다. 신뢰를 얻는 6가지 비결. 솔직해져라, 책임을 져라. 팀 구성원들을 육성하라, 구속하지 마라.
왜 질문 5번 하기. Five whys는 말 그대로 왜냐고 묻는 질문을 5차례 반복하는 기법이다. 아마존은 특정한 문제의 근원에 있는 인간관계를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기법을 적용했다. 문제에 깊이 파고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리더십의 원칙들을 설명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그 구체적인 논문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책의 두께를 이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